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은성타워 호텔의 그랜드 크리스탈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명은 아래에 모인 인간들의 욕망처럼 반짝였고,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가득 메웠다. 정재계의 거물들, 법조계의 실세들, 그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셀러브리티들이 저마다의 얼굴에 가장 값비싼 미소를 걸친 채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은성그룹의 젊은 실권자, 최민혁 전무가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원단으로 지은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매끄럽게 넘긴 머리카락과 오만한 빛을 숨기지 않는 눈빛은 그가 이 성의 주인임을 과시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정치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자한 척 미소 짓다가도 돌아서서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훑었다. 최민혁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제국을 떠받치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어떤 말은 유용했고, 어떤 말은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했다. 초의 전무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은성그룹의 미래가 초의 전무님 손에 달려 있으니 정말 든든합니다. 한 중진 국회의원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혁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보였다. 미래, 아니, 현재가 내 손에 있지. 늙은 너구리 같은 양반아. 그는 속으로 비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아버지가자 이 제국의 창조주인 최태성 회장은 오늘 밤의 주인공 자리를 기꺼이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창립 기념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관식이었다. 최민혁이라는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리는, 바로 그 완벽한 세계의 한가운데로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하나가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화려한 연회장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문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다. 아들인 강진이 오늘 이 행사에 중요한 손님으로 참석한다는 것만 알고 무작정 찾아온 그녀는 정문에서 경비원에게 가로막혔다. 하지만 마침 퇴근하던 주방의 젊은 직원이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보온 도시락과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딱한 마음에 몰래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연회장 구석의 거대한 화분 뒤에 숨어 아들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조명, 코를 마비시키는 짙은 향수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섞인 대화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녀의 몸에 걸친 가장 좋은 외출복인 낡은 꽃무늬 원피스와 거친 손마디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우리 강진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는 아들이 눈에 밟혀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물과 장조림을 정성껏 만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을 품에 꼭 껴안은 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하나의 얼굴, 자랑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찾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다. 그때였다.
아들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순간 누군가의 어깨에 살짝 부딪혔다. 어머, 이게 뭐야?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가 부딪힌 젊은 여자의 하얀 드레스 위로 와인 한 방울이 튀었다. 작은 실수였지만 그 소리는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민혁의 심기를 보좌하던 비서가 즉시 달려왔다. 무슨 일이시죠? 상황을 파악한 비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박순자 할머니의 허름한 옷차림과 손에 들린 촌스러운 보온 도시락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장 그의 주인 최민혁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대관식을 즐기던 최민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파티에, 그의 성에, 감히 누가 흙탕물을 튀겼는가. 그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우아하지만 위압적인 걸음으로 소동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웬서라느지? 최민혁의 낮은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치 길바닥에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존대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우리 아들을. 아들이요? 최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 아들이 여기 직원이라도 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퀴퀴한 냄새나게 냄새라는 단어가 박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다.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떠나려는 순간 최민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이 불쾌한 이물질을 그냥 조용히 내보낼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완벽한 밤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냥은 못 나가죠. 이 파티를 망쳐놓고 경비들 뭐해. 최민혁이 소리치자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달려왔다. 저 할망구 당장 끌어내.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경비원들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눈앞의 노파는 자신의 어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한 경비원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며 박순자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보온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를 냈다. 뚜껑이 열리면서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 광경을 본 최민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거봐, 저런 촌스러운 것 좀 치우라고 어서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결국 한 경비원이 눈을 질끈 감고는 박순자 할머니의 거친 팔뚝을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꿰뚫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를 담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음악이 멎고 사람들의 대화가 끊겼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 연회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각 잡힌 군복은 그의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그가 걸어온 길의 무게를 증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깊고 고요한 그의 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무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계급이 높은 군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곧 몇몇 안목 있는 이들의 눈에 그의 어깨에 달린 것이 들어왔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세 개의 은빛 무궁화. 대한민국 육군 중장. 별셋. 최민혁은 이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짜증이 치밀었다. 군인이면 다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명령질인가. 당신 누군데 여기서 소란이야 저 할망구 일행인가 같이 끌어내. 최민혁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그의 앞을 지나쳤다. 남자는 최민혁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경비원의 손이 닿아 있는 어머니의 팔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는 그들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경비원의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어머니에게서 당장 네, 어머니. 그 두 단어가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경비원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최민혁의 오만한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박제된 채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인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전략가, 호랑이 장군, 이강진 중장, 그리고 그가 방금 어머니라고 부른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던 저 초라한 시골 노파, 그랜드 크리스탈 볼룸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도, 사람들의 교양 있는 웃음소리도,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공간 속에서 오직 아들을 바라보는 늙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눈과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대관식은 끝났다.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랜드 크리스탈 볼룸의 정적은 평화가 아닌 공포와 혼돈이 응축된 진공 상태와 같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제국의 왕처럼 행세하던 최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경호원들이 겁에 질려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은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감히 이강진 장군을 향해 렌즈를 돌릴 담력을 가진 이는 없었다. 그들은 그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할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군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재벌그룹의 심장부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 이것은
정치이자 외교이며 계급 간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을 연 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차가운 나물 반찬이었다. 그러나 이강진의 세계에는 그 어떤 정치적 파장이나 사회적 함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한 사람, 그의 어머니 박순자만이 존재했다. 그는 주위의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최민혁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군화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개의 별을 어깨에 짊어진 현역 중장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기 시작했다. 짓밟힌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준비했을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세상의 풍패 달고 다른 주름진 손으로 지켜온 어머니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주워 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방금 전까지 연 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들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뺨을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이강진은 조용히 일어나 입고 있던 정복 상의를 벗었다. 그의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수많은 훈장이 달려 묵직한 그 군복을 그는 어머니의 연약한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것은 추위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모욕과 멸시로부터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아들의 굳은 맹세였다. 그가 막 어머니를 부축해 돌아서려는 찰나 연 회장 입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장군님, 은성그룹의 총수 최태성 회장이었다.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노회한 사업가의 눈은 아들 최민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냉철하게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최태성 회장은 이강진과 그의 어머니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이 장군님, 그리고 사부인, 제 아들의 무지하고 무례한 행동을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콜 회장님, 이강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최태성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사과란 받을 사람이 받아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그 말 속에는 청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부축한 채 뻣뻣하게 굳어있는 최태성 회장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완벽하게 무시하며 이강진과 그의 어머니가 연 회장을 완전히 빠져나가자 그제야 억눌려 있던 공기가 터져나왔다. 손님들은 더 이상 이 위험한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텅 비어가는 연 회장 한가운데 최태성 회장은 천천히 허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에 비굴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들 최민혁에게로 돌아섰다. 착! 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텅 빈 연회장을 울렸다. 최민혁의 고개가 거세게 돌아갔고 그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내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고나 있느냐. 최태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더냐. 이강진이다 대통령이 직접 신임하는. 군부 내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호랑이라고 그런 자의 어미를 내 놈이 개처럼 끌어내려 했단 말이다. 최민혁은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 쥐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요, 고작꾼인 나부랭이 하나 때문에 제 뺨을 때리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쌓아 올린 은성이 겨우 그 정도였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그만인 것을 이 미련한 놈? 최태성은 아들의 어리석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돈. 그의 아들은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강진 같은 자의 자존심과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들이미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터였다. 최태성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은성그룹 창립 5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강진의 관용차가 소리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져 나갔다. 운전석에는 그의 충직한 부관, 김동현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이강진과 박순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흘렀다. 이강진은 더 이상 호랑이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상처 입은 마음을 걱정하는 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어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어쩌자고 여기까지 전화라도 한번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욕을 당했을 때보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가슴 아팠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이 못난 어미가 네 앞길을 막았어. 이어미언니, 이강진이 어머니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라 제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밥 한 끼가 제가 이 군복을 입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주시려던 반찬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결국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강진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저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욕망과 암투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사람, 그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관사에 도착하여 어머니를 침실에 모시고 따뜻한 차까지 대령한 후에야 이강진은 다시 군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김동현 대위가 부동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강철 같은 의지를 빛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벽하게 냉정해져 있었다. 김대위, 네 장군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김동현 대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은성그룹, 그리고 최민혁 전무,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훑어봐.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하지만 명심하게 이강진의 시선이 김 대위에게 향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우리는 군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진행한다. 우리가 찾아낼 것은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정이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김동현 대위가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그의 눈에도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고요한 관사의 거실. 두 군인의 침묵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다. 최민혁이 돈과 권력으로 일으킨 작은 파문은 이제 이강진이라는 거대한 방파제에 부딪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갈 참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이강진 장군의 관사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관사 2층에 위치한 그의 서재만은 예외였다. 그곳은 잠들지 않은 그의 의식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서재는 그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동서고금의 전략서, 역사서, 그리고 철학서들이었다. 책상 뒤편 벽에는 거대한 한반도 군사작전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외의 공간은 최소한의 가구들로 채워져 극도의 절제미와 규율을 느끼게 했다. 이강진은 전투복이 아닌 간소한 활동복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잠 대신 그는 생각했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그의 의지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전략이었다. 적은 명확했다. 은성그룹, 그리고 그 심장부에 있는 최민혁이라는 오만한 남자. 하지만 전장은 군사 분계선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이곳은 법과 자본, 여론이 뒤엉켜 싸우는 안개, 자욱한 민간의 영역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각, 오전 6시 정각에 김동현 대위가 서재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암호화된 군용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밤새 잠 못 이룬 상관과 마찬가지로 맑고 예리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장군님? 김대위도 잠 못 잤겠지. 앉게. 이강진은 딱딱한 의자를 권했다. 서재에는 편한 소파 따위는 없었다. 어젯밤 내린 명령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이강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군의 자원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인력, 장비, 정보망. 그 어떤 것도.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강진의 싸움이 아니라 아들 이강진의 싸움이다. 이해했나? 하지만 장군님, 그렇게 되면 어려울 거란 것 안다. 그래서 자네에게 맡기는 걸세. 이강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유령처럼 움직여야 한다. 자네가 과거 정보사에서 익혔던 기술들을 사용하게. 우선은 공개된 정보부터 샅샅이 긁어모은다. 기업 공시, 과거 뉴스 아카이브, 판결문, 심지어는 은성그룹 직원들이 익명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우리가 찾는 것은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미처 숨기지 못한 정보들이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은성그룹 전체가 아니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노려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최민혁,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해 재산 형성 과정, 사교 관계, 과거의 사소한 법적 문제까지. 그 오만함 속에는 분명 무수한 약점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강진이 그의 첫 번째 수를 두는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은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혁의 사무실은 이강진의 서재와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번쩍이는 크롬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내부는 그의 허영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전부 입을 막아 어제 파티에 참석했던 놈들, 직원들, 아르바이트생까지 한 놈도 빠짐없이 NDA와 비밀 유지서약서 받고 두둑하게 보상금을 찔러줘 만약 기밀을 누설하면 보상금의 10배를 토해내야 한다는 조항도 잊지 말고 최민혁은 홍보팀과 법무팀 임원들을 모아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의 뺨에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맞은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은 굴욕감이 아닌 도끼 어린 에너지로 번뜩였다. 최태성 회장은 아들의 경솔함을 우려하는 듯 침통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들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언론을 움직여 우리가 먼저 판을 짜는 거야. 최민혁이 계속해서 지시했다. 어젯밤 일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신원미상의 노파가 비공개 행사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다른 손님을 폭행하려 했던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거다. 인터넷 연예 매체랑 블로거들한테 돈 좀 풀어서 기사 뿌려 이강진 그 작자는 나라를 지켜야 할 장군이 사적인 감정으로 군복의 위험을 남용해서 민간인에게 위협을 가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이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진실을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크고 자극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최태성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민혁아, 그건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짓이다. 호랑기요. 최민혁이 비웃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진실 같은 건 없어요. 더 시끄럽게 지저대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돈으로 막지 못할 진실은 없습니다. 아버지, 두고 보십시오. 며칠 안에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겁니다. 최민혁의 자신감처럼. 은성의 자본력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부터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독 재벌가, VVIP 파티의 무단, 침입한 의문의 노파, 현장 아수라장, 이슈 분석, 현역 장성의 과잉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가십, 이그룹 C 전무. 침착한 대응으로 더 큰 소란마가 젊은 리더십 돋보여 기사의 댓글 창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전문적인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투입되어 최민혁을 옹호하고 이강진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군인이 벼슬이냐? 할머니가 잘못했네. 은성그룹의 위기관리 능력 대단하다와 같은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 순위를 점령했다. 진실을 아는 소수의 목소리는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낸 소음 속에 파묻혀 버렸다. 은성그룹이 여론이라는 전장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동안 김동연 대위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는 신분을 감춘 채 허름한 PC방 구석에서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퇴역한 늙은 형사나 과거 그에게 빚을 졌던 금융분석가 같은 옛 인맥들을 인적 없는 찻집에서 은밀하게 만났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끈질기고 집요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실마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과거 폭행 사건 합의 기록들, 그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었다는 소문, 유령 회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 내역들, 각각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것들이 모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자, 최민혁의 추악한 초상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다. 며칠 후 김동현 대위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 이강진에게 보고했다. 장군님, 최민혁은 깨끗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모든 범죄 혐의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흔적들 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최민혁의 화려한 범죄 이력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강진은 인터넷을 뒤덮은 자신에 대한 비난 기사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태블릿의 데이터에만 집중했다. 그는 여론이라는 허상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고 있었다.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건 이강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 그를 도와준 조력자들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것은 몇 년 전 은성건설의 자회사가 사들인 강원도의 쓸모없는 임야에 대한 거래 기록이었다. 당시 시세보다 수십 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이 땅을 파봐라. 김대위 이강진의 눈이 번뜩였다.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하며 갈고 닦은 그의 전략적 직관이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었다. 최민혁은 자신이 언론 플레이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그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강진의 명령이 떨어진 후 김동현 대위는 서울을 떠났다. 그의 행선지는 강원도의 첩첩산중. 행정구역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없는 먼지 쌓인 군청이었다. 그는 등산객으로 위장했다. 최신 아웃도어 의류와 배낭,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은 영락없는 산악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주변 풍경을 스캔하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찾아간 곳은 군청의 토지 기록 보관소였다. 악취가 풍기는 낡은 지하실, 그곳에는 디지털화되지 못한 과거의 기록들이 누렇게 바랜 종이의 형태로 잠들어 있었다. 김동현은 은성건설의 자회사가 사들인 임야의 집원을 찾아 먼지를 불어내며 수십 년치의 서류 뭉치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위에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깔끔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악마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 속에, 낡은 종이의 희미한 필체 속에 그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문제의 땅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2중 3중 묶여있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상업적 가치는 제로에 가까웠다. 그런데 은성 측이 이 땅을 천문학적인 가격에 매입하기 불과
몇 주 전 군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규제가 실수로 과도하게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기적처럼 해제된 것이었다. 김동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을 주도했던 지역 정치인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평생을 그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온 토박이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토지 규제가 해제된 바로 다음 달 그의 말썽쟁이 아들이 갑자기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사실을 지역 신문 기사에서 발견했다. 평범한 지방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학비의 명문 사립학교였다. 이것은 뇌물의 명백한 흔적이었다. 퍼즐의 다음 조각은 땅의 원래 주인이었다.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는 버진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김동현은 보안 채널을 통해 이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이사 이름을 조회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박성진, 몇 년 전 군납 비리 혐의로 불명예에 전역한 예비역 대령의 이름이었다. 그는 현재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김동현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다. 쓸모없는 땅, 지역 정치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무기 로비스트.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고리. 그는 태블릿을 꺼내 군의 차세대, 통신 시스템 도입 사업인 프로젝트 아이기스의 자료를 검색했다. 수조 원대의 예산이 걸린 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가장 유력한 입찰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은성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었다. 김동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강원도의 쓸모없는 땅은 공교롭게도 프로젝트 아이기스와 연관된 핵심 군사통신기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은성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기밀과 입찰 정보를 빼내기 위해 로비스트와 지역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네는 통로로 그 땅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벌의 갑질이나 개인적인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였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따낸 은성의 장비에 결함이라도 생긴다면 전장의 병사들은 눈과 귀가 먼 채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었다. 김동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군인의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 트루스시커의 사무실에서는 서지연 기자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광고주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끈기와 원칙으로 유명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변두리 이슈만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은성그룹 파티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사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 은성 측의 언론 대응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조직적이었다. 정신 나간 할머니라는 프레임은 너무나도 상투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수년간 지켜봐 온 이강진 장군이라는 인물과 은성이 만들어낸 권력을 남용하는 다혈질 군인의 이미지는 도저히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다.
거액의 보상금과 무서운 법적 책임이 명시된 비밀 유지 서약서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었다. 은성그룹 홍보팀은 그녀의 질문에 기계처럼 준비된 답변만 늘어놓았다. 해당 사안은 불미스러운 해프닝이었으며 당사자 간의 오해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에 부딪힐수록 그녀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방향을 틀어 이강진 장군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가 거쳐온 모든 보직, 그가 참여했던 모든 작전, 그에 대한 동료와 부하들의 평가. 그녀가 찾아낸 것은 흠결 하나 없는 군인의 기록이었다. 청렴결백, 강직함,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은성이 덧칠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날 밤 이강진의 서재 김동현 대위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장군님, 이것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토지 거래는 프로젝트 아이기스를 노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의 일부였습니다. 김동현은 강원도 땅, 지역 정치인, 페이퍼 컴퍼니, 로비스트 박성진,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기스로 이어지는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지도 위에 펼쳐 보였다. 이강진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자신의 조국과 부하들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차갑고 무거운 분노였다. 그의 사적인 복수는 이제 국가의 적을 척결하는 공적인 전쟁으로 변모했다. 이건 더 이상 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이건 국가의 안보와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그는 이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조용한 그림자 속에만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을 빛의 영역으로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군사 기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장을 통제해야 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창이 필요했다. 이강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김동현 대위가 미리 정리해 놓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몇몇 언론인들의 프로필이 들어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다 한 인물의 사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서지연, 인터넷 언론 트루스 시커 소속. 프로필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듯 당찬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강진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론전의 최전선에 내보낼 그의 무기를 찾아낸 것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추적하던 두 개의 외로운 선이 이제 곧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민혁이 여론이라는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스스로 승리에 도취해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 최태성 회장은 진짜 폭풍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지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아들의 사무실처럼 서울의 화려한 정형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묵직한 원목 가구와 고고한 서예 작품,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백자 다랑가리가 주인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곳은 돈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권력의 향기가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최태성 회장은 그의 해결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국정원 출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였다.
이강진의 부관인 김동현 대위가 최근 강원도 군청을 다녀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그가 열람한 것은 10년 전 토지 기록부였습니다. 해결사의 보고에 최태성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아들처럼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강원도 땅. 그것은 프로젝트 아이기스를 위해 던져놓은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미끼였다. 이강진은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다. 그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냥을 하는 것이다. 최태성은 직감했다. 이강진은 아들의 치기 어린 모욕 따위에 연연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가장 정확한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밀 회동을 소집했다. 은성그룹의 임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인물은 여당의 실세인 홍진규 의원과 은성의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퇴역 장성 출신의 최경환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수십 년간 은성이라는 제국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었다. 최태성은 상황을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이강진이 우리 목주를 향해 오고 있소. 강원도 건을 파고들기 시작했소. 홍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프로젝트 아이기스는 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겠지. 하지만 이강진 같은 남자는 증거 없이 움직이지 않아. 그는 이미 확신을 가졌을 거요. 우리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그의 손발을 먼저 묶어야 하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팩트와 증거의 싸움에서는 승산이 없었다. 그렇다면 싸움의 판 자체를 바꿔야 했다. 이강진에게서 군인이라는 검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의 정당성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내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네. 홍 의원이 입을 열었다. 군인의 사적 감정이 군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지. 이 장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방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하는 그림으로 말이네. 퇴역 장성 최경환이 말을 이었다. 저는 군 내부에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이강진 장군이 최근 사적인 일로 판단력이 흐려졌고 부관까지 동원해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면 군 내부에서도 충분히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국방부 장관을 움직여 이강진에 대한 공식 감찰에 착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 설령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그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될 터였다. 지휘권과 정보 접근 권한이 박탈되고 김동현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들로부터 격리될 것이었다. 그것은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터였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홍진규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국방부 차관을 향해 질의했다. 차관님, 최근 불거진 이강진 장군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장군의 청렴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신뢰하는 장군께서 사적인 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이 장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의 발언은 교묘했다. 이강진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를 의심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동시에 군 내부에서는 최경환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이 유령처럼 번져나갔다. 이 장군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다던데 부관시켜서 기업 뒷조사나 하고 다닌다더라. 김동현 대위는 동기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신과 상관이 서서히 고립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그는 누구보다 이강진의 강직함을 잘 알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압박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그는 결국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강진은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되었다. 장관은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네. 이 장군, 그저 절차일 뿐일세. 자네를 믿지만 일단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워야 하지 않겠나. 그는 이강진에게 공식 명령서를 건넸다. 직위 해제 및 감찰본부 조사내기 8글자의 서늘한 활자가 이강진의 눈에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동자세로 서서 장관을 향해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일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떠한 항의도 변명도 없었다. 그는 묵묵히 명령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상대의 수에 대한 차가운 감탄으로 가득 찼다. 최민혁의 유치한 언론 플레이와는 차원이 다른 최태성이라는 늙은 여우의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장기판에서 잠시 외통수에 몰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개인적인 물품들을 정리했다. 명령이 하달된 직후 그의 모든 접근 권한은 즉시 차단되었다. 김동현 대위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상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달려왔다. 장군님 제가. 김 대위. 이강진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이것 또한 전장이다. 내 명령 없이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적들은 이제 자네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몸 조심하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강진은 더 이상 존경받는 영웅이 아닌 감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건물을 걸어 나왔다. 건물 앞에는 이미 은성 측의 제보를 받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 위에서 터졌지만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그 빛의 터널을 묵묵히 통과했다. 그날 밤 이강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군복도, 지휘권도, 정보도 모두 빼앗긴 채 그는 관사의 고요한 서재에 앉아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그의 직위 해제 소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최태성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거보아요, 아버지. 호랑이도 이빨 빠지면 그냥 고양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호랑이는 이빨이 빠진 것이 아니라 잠시 발톱을 숨기고 사냥의 방식을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강진은 TV를 끄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을 다시 집어들었다. 서지연 기자. 그녀의 당찬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듯했다. 군대라는 전장에서 그는 잠시 물러났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전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방역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강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그 어떤 추적도 불가능한 대포폰의 전원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트루스 시커의 편집국은 꺼진 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서지연의 자리만은 한밤중의 등대처럼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째 텅 빈 모니터만 노려보고 있었다. 이강진 장군의 직위 해제 이후 은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취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했다. 은성 측의 철통 같은 방어와 조작된 여론은 진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질식시켰다. 이제 세상은 이 사건을 정신 나간 노파의 해프닝과 오만한 장군의 갑질로 규정하고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바로 어제 편집국장이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광고 수익에 목을 매는 지극히 현실적인 남자였다. SO 기자, 이제 그만 덮어. 은성그룹이랑 척져서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이건 싸움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녀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계란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기자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메일 도착 알림창이 떴다. 발신자는 아르테미스,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장난이거나 바이러스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것은 세빛재단이라는 자선단체의 내부 회계장부로 보이는 스캔 문서였다. 세빛재단. 이름이 낯익었다. 부루 아동을 돕는 옴라초바의 자선단체로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곳이었다. 그리고 은성그룹이 가장 큰 후원 기업이었으며 최민혁의 어머니가 명예이사장으로 앉아있는 곳, 은성그룹의 깨끗한 얼굴이자 사회적 명망을 위한 장신구 같은 존재였다. 서지연의 기자의 직감이 번뜩였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혹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느니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더 진실의 끈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회계장부였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내부 장부와 공식 발표된 장부를 교차 비교하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액의 기부금 중 일부가 아동교육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몇몇 유령 회사처럼 보이는 업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쫓았다. 고전적인 횡령 수법이자 비자금을 조성하는 통로였다. 컨설팅 업체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들의 소유주를 추적하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최민혁의 외사촌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프로젝트 아이기스 같은 거대한 부패는 아니었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였다. 은성그룹의 도덕적 위선에 생채기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었다. 서지연은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로 답장을 보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신이 왔다. 만남을 수락하지만 시간과 장소는 자신이 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약속 장소는 의외의 곳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적 열람실 구석 자리,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절묘한 장소 선정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서지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림자 속에 숨은 장군을 상상했지만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깔끔한 용모의 젊은 남자였다. 바로 민간인 복장을 한 김동현 대위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서지연 기자님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서지연의 의도를 떠보려는 듯 질문을 던졌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특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의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시험이었다. 단순한 능력의 시험이 아니라 동기의 시험. 서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진실을 보도할 겁니다. 그 진실이 누구의 편을 드는지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김동현이 그리고 그를 보낸 이강진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었다. 김동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 세빛재단의 비리를 입증할 추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규칙을 설명했다. 앞으로 모든 소통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처럼 직접 만나는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당신의 제보자는 아레스라는 코드네임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아레스님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기사의 방향이나 내용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 기자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동맹 관계였다. 서지연의 언론인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강진을 언론 조작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였다. 이것은 친구의 파트너십이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한 전략적 동맹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지연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열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울 보이지 않는 아군의 지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녀는 곧장 편집국장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직감이나 의혹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빛재단의 횡령을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탄탄한 기사였다. 거대한 은성그룹의 본체가 아닌 그들의 위선적인 자선단체를 공격하는 것이기에 편집국장이 감당하기에도 부담이 적었다. 망설이던 편집국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지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눈은 다시 기자로서의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뒤흔들 기사의 제목을 입력했다. 은성그룹의 두 얼굴 천사의 기부인가, 악마의 비자금인가.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관사의 서재. 이강진은 김동현 대위로부터 도착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동맹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방역의 첫 총성이 마침내 울려 퍼진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트루스 시커의 서버가 열리자마자
서지연의 기사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거대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사는 날카로웠고 증거는 명백했다. 횡령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와 내부 자료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기사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힘없는 노파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붙이던 거대 기업이 뒤에서는 불우한 아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은성그룹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간신히 만들어 놓았던 여론의 두기. 서지연이라는 작은 기자가 던진 진실이라는 돌멩이에 맞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비서팀의 다급한 전화에 잠이 깼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태블릿으로 기사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 기사가 아니었다. 감히 벌레 같은 존재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저널리즘이 아닌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아침 임원 회의에 뛰어들었다.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자 요란한 파열음이 울렸다. 이게 다 뭐야? 이따위 삼류 인터넷 언론사 하나 막지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그의 고함에 법무팀과 홍보팀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최태성 회장은 말없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예견된 위험이 현실이 되었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최민혁은 아버지의 침묵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 압박이었다. 그는 직접 트루스시커의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설득이나 회유도 없었다. 오직 노골적인 협박만이 존재했다. 여보쇼, 편집장 기사 당장 내리지 않으면 당신 회사 문 닫게 될 줄 알아. 은성은 물론이고 우리 협력사들 광고까지 싹 다 끊어버릴 테니까 알아들어. 전화를 받은 편집국장은 겁에 질렸다. 하지만 동시에 모욕감을 느꼈다. 최민혁의 오만한 태도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오히려 서지연을 지켜야 한다는 역효과를 낳았다. 압박이 즉시 통하지 않자 최민혁은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그림자와는 다른 더 거칠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였다. 서지연이라는 기자. 좀 겁을 줘. 다시는 펜대 잡을 생각 못하게.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과거에도 몇 번의 사소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왔던 그는 이번에도 작은 협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것이 그의 오만함이 낳은 가장 끔찍한 판단 착오였다. 그날 밤 서지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사의 폭발적인 반응에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며 약간은 들떠 있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기자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큰 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은 모자를 눌러 쓴 2명의 남자가 순식간에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지연 기자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잡아끌어 인적 없는 벽으로 밀쳤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이 났다. 기어가 한 남자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제 파악하고 깝치지 마라. 기사 하나 썼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다음은 네, 그 잘난 손가락이다. 그들은 그녀의 뺨을 한 차례 가볍게 후려치고 복부를 걷어찼다.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녀의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공포를 새겨 넣으려는 것이었다. 서지연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주저앉자 남자들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영혼을 잠식하는 듯한 공포였다. 서지연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들의 위협은 진짜였다. 이것은 더 이상 기사 몇 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눈물이 잦아들자 차가운 분노가 공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 폭력은 그녀의 기사가 진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들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서지연은 부서진 노트북을 들어 올렸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갈라진 액정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과 멍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신념과 자존심을 건 개인적인 싸움이 되었다. 서지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를 덮친 어둠 속의 습격은 완벽한 범죄가 아니었다. 이강진은 동맹이 성사된 직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동현 대위에게 그녀의 신변 보호를 지시했다. 군의 자원을 쓸 수 없었기에 김동현은 특전사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믿을 수 있는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일을 맡겼다. 그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배는 직접 개입하여 작전을 노출시키는 대신 10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망원 렌즈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카메라 렌즈는 폭행을 저지른 괴한들의 얼굴과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김동현 대위는 보고서와 사진 파일들을 즉시 이강진에게 전송했다. 고요한 관사의 서재, 이강진은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공포에 질렸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서지연의 얼굴, 괴한 중 한 명의 인상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확대된 사진이 떠 있었다. 최민혁은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거는 증거를 스스로 적의 손에 넘겨준 셈이었다. 오만함이 낳은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였다. 이강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다가 자신의 대포폰을 들어 김동현 대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 차,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 이강진의 짧은 메시지는 김동현 대위에게 떨어진 전투 명령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경찰의 공식적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기록이 남고 은성의 정보망에 포착될 위험이 있었다.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과거 특수 임무 수행 중 인연을 맺었던, 지금은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사의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부탁의 형태를 띤 정보 조회였다. 결과는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돌아왔다. 서지연 기자를 공격한 괴한들이 탔던 차량은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 쉴드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작은 보안 컨설팅 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김동현은 즉시 쉴드 솔루션을 파고들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경호 업체였지만 그 실체는 부유층을 상대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집단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크고 꾸준한 고객은 바로 은성그룹 회장 직속 전략기획실의 특수사업팀이었다. 최민혁이 직접 관리하는 비선 조직이었다. 연결고리는 완성되었다. 서지연을 공격한 폭력은 최민혁의 직접적인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닌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김동현은 이 사실을 즉시 이강진에게 보고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첫 번째는 기자 폭행이라는 이름의 검이었다. 이것은 최민혁 개인의 파렴치한 범죄를 입증하여 그의 사회적 평판과 법적 지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업은 날카로운 검이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아이기스 군납 비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망치였다. 이것은 은성그룹과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여 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국가 안보의 명분을 가진 묵직한 망치였다. 전략가 이강진은 이 두 개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패를 한 번에 공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완벽한 양동작전을 구상했다. 김대위, 잘 듣게. 이강진이 조용한 서재에서 지도를 펼치듯 작전을 설명했다. 여론과 언론의 시선이 최민혁 개인의 폭력성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그들의 심장부인 프로젝트 아이기스를 칠 것이다. 적이 눈앞에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본진을 점령한다. 작전의 첫 단계는 공개 전선의 확장이었다. 이강진은 김동현을 통해 서지연 기자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전달했다. 괴한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김동현이 추가로 파악한 그들의 신상 정보, 차량 등록증, 그리고 쉴드 솔루션과 은성그룹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자료까지. 이제부터는 서 기자 당신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이강진이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다. 그는 무기를 쥐어주었지만 반가세를 당기는 시점과 방식은 온전히 그녀의 판단에 맡겼다. 서지연은 이 엄청난 증거 앞에서 전율했다. 이것은 그녀의 억측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이자 동시에 심판자가 되었다. 그녀는 즉시 후속 기사 작성에 착수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최민혁을 정면으로 겨누는 고발장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인권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신변 위협 및 폭행 교사 혐의로 최민혁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가십이 아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공식적인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서지연이 언론이라는 전장에서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는 동안 이강진은 권력의 조용한 복도 안에서 자신만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신고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군 내부의 독립적인 사정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군복을 벗고 단정한 민간인 정장 차림을 한 이강진은 복수를 갈망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명의 고위 장교로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펼쳐 보였다. 본부장님, 이것은 한 기업의 비리를 넘어 우리 군의 방어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 사안입니다. 그는 강원도 땅거래 내역, 지역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증거,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로비스트 박성진의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 아이기스 입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보고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사실과 날카로운 분석만이 존재했다. 강직하기로 소문난 조사본부장은 보고를 받는 내내 충격으로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임을 즉각 인지했다. 장군님의 우국충정을 의심치 않습니다. 즉시 군검찰과 공조하여 비밀리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감사원장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감사원 내부에 특별감사팀을 소집할 것을 약속했다. 덫은 놓아졌다. 군과 국가의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이강진이 제공한 완벽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은성그룹과 최태성 회장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모든 신경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서지연 기자가 터뜨린 기자 폭행 스캔들을 막는 데에만 쏠려 있었다. 그날 밤 은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최태성 회장과 최민혁은 주가 폭락과 끝없이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쉴드 솔루션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하청업체의 단독 행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분노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 또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끼오리 자르기 하면 됩니다. 저까짓 기자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아버지, 최태성 회장은 아들보다 훨씬 더 깊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 역시 그들의 권력의 핵심, 정치적 비호 세력과 프로젝트 아이기스라는 거대한 이권은 아직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불을 끄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에 난 작은 불을 끄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이강진이 이미 자신들의 집 가장 깊은 기반 속에 거대한 폭탄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 진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적은 아직 전장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세상은 서지연 기자가 터뜨린 기자 폭행 스캔들로 여전히 떠들썩했다. 궁지에 몰린 은성그룹은 마침내 쉴드 솔루션과의 관계를 끊고 최민혁은 관리 감독의 소홀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제 불가능했던 하청업체의 일탈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은 단지 부주의했던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그들은 이 폭풍이 곧 지나가리라 믿었다. 그들이 맡고 있는 불이 진짜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이강진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마침내 모든 증거 확보를 끝냈다. 특수부 부장검사의 책상 위로 수십 장의 서류가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목표는 은성그룹 본사, 최태성 회장과 최민혁 전무의 자택, 홍진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 그리고 로비스트 박성진의 은신처였다. 동시에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 합동수사단. 역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그물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은성타워 최상층의 이사회 회의실. 일주일 전 최민혁이 분노를 터뜨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최태성 회장은 불안해하는 이사들을 상대로 그룹의 안정성을 역설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다. 최민혁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이 모든 소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하지만 위압적으로 열렸다. 날카로운 인상의 한 남자를 필두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과 검찰의 로고가 선명한 파란색 박스들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은 순간 정지된 화면처럼 굳어버렸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최태성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것은 기자 폭행 건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심장부를 겨누고 날아온 피할 수 없는 철퇴였다. 수사관들이 회의실 내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하는 동안 책임 검사는 곧장 최태성 회장과 최민혁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걸어왔다. 그는 두 사람 앞에 각각 한 장씩의 종이를 내밀었다. 체포영장이었다. 검사가 모든 이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장에 적시된 죄명을 낭독했다. 피의자 최태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의자 최민혁, 위와 동일한 혐의 및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교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 죄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최민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멋대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항하려 하자. 양옆에 서 있던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일주일 전 그가 힘없는 노파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이제는 그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 끌려나갈 처지가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아버지 최태성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발버둥치는 아들의 추한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그가 괴물로 키워낸 아들의 오만함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사회를 등지고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복도는 거대한 빛의 폭발에 휩싸였다. 검찰에 의해 미리 연락을 받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거대한 장벽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은성의 홍보팀이 통제할 수 있는 기자들이 아니었다. 그 인파의 가장 앞줄에 서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힘없는 기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사건의 반가쇠를 당긴 핵심 인물이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던 최민혁의 눈이 증오와 살의를 가득 담은 채 그녀를 향했다. 서지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담담한 눈으로 그의 몰락을 렌즈에 담을 뿐이었다.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그날의 뉴스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은 국가 안보가 걸린 거대한 은성 게이트로 비화했다. 서지연의 첫 번째 기사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친 최초의 실마리로 재평가받았고 그녀와 트루스 시커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같은 시각 압수수색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홍진규 의원은 국회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로비스트 박성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되었다.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이 속절없이 찢겨나가고 있었다.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벗어난 곳. 이강진의 고요한 서재. 그는 태블릿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끌려가는 최민혁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완수해야 할 임무를 마친 자의 고요하고 무거운 책임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다. 액자 속에는 그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고향집 마당의 꽃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켰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복의 명예와 조국의 안보를 지켜냈다. 며칠 후 그에 대한 모든 감찰 조사는 조용히 종결되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사과했고 그의 모든 직위와 권한은 즉시 복권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의무는 언제나 저 지도를 지키는 것이지 사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때로는 전체를 지키기 위해 내부의 썩은 종양을 무자비하게 도려내야만 하는 법이다. 은성 제국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한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외과 수술이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은성 게이트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태성 회장과 최민혁은 수십 년에 걸친 악행의 대가로 나란히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홍진규 의원은 정계를 영원히 떠났고 은성그룹은 법정 관리 아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거쳐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투명 경영을 약속하며 힘겹게 재기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프로젝트 아이기스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가장 정직하고 유능한 기업에게 돌아갔다. 서지연 기자는 그해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녀가 속한 트루스시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 중 하나로 우뚝 섰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집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강진 장군. 그는 모든 혐의를 벗고 완벽하게 복권되었다. 군 내부의 숙정과 개혁을 조용히 이끈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군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 아이기스의 올바른 실행을 직접 감독하며 조국이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다시 호랑이 장군으로 돌아와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이 물러나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주말이었다. 이강진은 보기 드문 휴가를 내어 관용차가 아닌 자신의 낡고 소박한 세단을 직접 몰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딱딱한 군복 대신 부드러운 스웨터와 면바지가 걸쳐져 있었다. 그는 아들로 돌아가기 위해 장군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벗어두었다. 차가 서울의 잿빛 아스팔트 숲을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빌딩 숲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들판과 화사한 봄꽃들이 채웠다. 아스팔트 냄새 대신 흙과 풀꽃의 향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전쟁터 같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의 뿌리이자 힘의 원천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여정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익숙한 풍경 속 아담한 시골집 한 채가 나타났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은성타워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터전이었다. 그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집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녀는 따스한 봄볕 아래 텃밭에서 호미로 흙을 고르고 있었다. 반년 전 서울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평화로운 자신의 세계 속에서 흙과 대화하며 생명을 키워내고 있었다. 모자의 재회는 소박하고 조용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왔으냐, 아들? 어떠한 극적인 포옹도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을 뛰어넘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텃밭에 앉아 잡초를 뽑았다. 늘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작전 명령서에 서명하던 이강진의 크고 단단한 손이 이제는 어머니의 텃밭에서 흙을 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박순자 여사는 아들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차렸다. 상 위에는 화려한 요리 대신 방금 텃밭에서 뜯어온 신선한 채소와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그날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쏟아졌던 바로 그 장조림과 나물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다. 이강진은 말없이 하지만 아주 천천히 밥을 먹었다. 한때 짓밟혔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그의 몸속으로 들어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힘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이웃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 어머니가 아들의 밥 위에
장조림 한 점을 올려주는 것은 고생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아들이 그것을 감사히 받아먹는 것은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해가 지고 주홍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무렵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순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픈 기억을 꺼내지 않았다. 올해 고추 농사가 참 잘 됐구나. 다 네 덕분이다. 그녀다운 위로였다. 아들이 벌인 거대한 싸움 덕분에 그녀의 세상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이제는 오롯이 고추 농사의 풍년을 걱정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이강진은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 얼굴에서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을 보았다. 그의 싸움은 복수가 아니었다. 바로 이 풍경을, 고추 농사의 풍년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힘의 진정한 의미는 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어머니께서 굳건히 버텨주신 덕분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작은 어깨 위로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조국을 지키는 위대한 호랑이 장군이 마침내 그의 유일한 안식처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다. 반짝이던 은성타워의 불빛은 역사의 뒤양일로 세우러져 갔지만 사랑과 정직으로 지어진 이 작은 시골집의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마천루의 높이나 은행 계좌의 장호가 아닌 명예롭게 살아온 삶의 고요한 존엄함에 깃들어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시끄럽고 굴욕적인 장소에서 시작하여 가장 평화롭고 존엄한 풍경 속에서 완전한 원을 그리며 막을 내렸다.